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ERP 회계 2급 이론 2014년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경영혁신과 ERP 기출문제 봅시다. 자, 다음 중 ERP 성공을 위한 도움말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업무 단위별 추진이 지름길이다. 예, 업무 단위별 추진이 지름길이다. 왠지 맞는 말 같죠? 왜 이게 빨간색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 ERP라는 거는요,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실시간이고 그죠? 뭔가 통합적이다. 그래서 실시간이고 통합적이기 때문에 뭔가 단순해지고 어떤 표준화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돼요? 이런 효과로서 뭔가 이제 그죠? 단축이 되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적이란 말에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뭐예요? 단위별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위별 추진이 아니라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컴퓨터 위주로 가지 말란 얘기죠. 물론 ERP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포함이 돼요. 근데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지 말란 얘기는 이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란 얘기고, 최고의 경영진, 최고 경영진이 이제 진짜 최고의 경영진이 아니고요. 제일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이사님들 있죠.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전사적 차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도 그런 얘기고요. 4번을 보시면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ERP를 보지 마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 중 ERP의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또 그죠? 맞아 떨어지죠? 뭔가 실시간이고 통합적이기 때문에 뭔가 감소하고 단축돼야 되는데 리드 타임이 감소하면 감소했지 증가하진 않겠죠. 1번이 틀렸고요. 정답 1번이고요. 결산 작업이 단축되고요. 고객 서비스의 계산이 되고 뭔가 통합적인 업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1, 2번은 사실 두 가지를 묶어서 가시면 좀 더 문제풀이가 쉬울 것 같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ERP의 선택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뭔가 단축, 간소화, 최소화, 이것도 포함이 돼요. 커스터마이징이 최소화되는 것이 선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 그죠? 내 입맛에 딱 맞는, 그죠? 맞춤형 패키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이 말하고 같이 세트로 알아주셔야 될 게, 많이 헷갈리시는 게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과 또 하나가 뭐냐면, 자, 현재 업무에 너무 이제 치중하지 마라. 현재 업무,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하고 그 현재 업무에 이제 중심으로 그 처리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인데, ERP 10개명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마라.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ERP 10개명의 얘기 있고 선택 기준이 있는데,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지행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밥을 굶지 말고 다이어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뭐 어떤 다른 어떤 뭐 식단이라든가 어떤 그죠? 운동을 좀 더 많이 해갖고 이렇게 해서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하라는 얘기, 굶지 말고 다이어트 하라는 얘기고,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밥을 먹되 식습관을 고쳐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TFT는 뭐냐면 태스크포스 팀이에요. 태스크포스 팀이 뭐냐면 이제 어떤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으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구성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정답 1번이고요. 자, 2회는 좀 1에 비해서 쉽습니다. 그죠? ERP 구축 단계 분설, 축현. 전 이렇게 외웠는데 분설, 축현,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정답 3번이고요. 자, 회계로 넘어가 볼까요? 주식회사 현광은 2014년 3월 22일 다음 보기와 같이 주식을 발행하였다. 주식 발행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신주 발행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신주 발행비. 자, 우리 신주 발행비를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주 발행비는요. 자, 우리 신주 발행비는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합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을 하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적절한 회계 처리 무엇인가 라 보시면, 자, 일단 액면가액이 5,000원이래요. 액면가액하고 발행 주식수 곱해주면 5천만 원 나오죠. 이게 대변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보면 5천만 원 대변에 갔죠. 그 다음에 자, 발행 가격은 4,000원이래요. 그럼 싸게 발행한 거니까 뭐예요? 4,000.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신주 발행비가 500 들었대요. 그럼 뭐예요? 1,00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발생했는데 여기에 더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500만 원이 되는 거다. 답은 그래서 4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회차 때는 조금 더 그죠? 이것보다 어렵게 나왔었는데 좀 미안했나 봐요. 2회차 때는 좀 난이도가 쉽게 나왔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잠시만요. 그렇네요. 예. 6번을 볼까요? 자, 6번. 6번도 이제 토막토막 잘 문장을 끊어서 가보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토지를 2천만 원 취득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 2천만 원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약소보험을 발행해서 지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약소보험을 발행해 지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쵸?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그러니까 지급어음이 있는 거 이거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예,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음을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 30만 원 현금 납부하다. 이거는 뭐예요?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될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세금과 공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건물 철거비 50만 원 현금 지출되고 철거 후 잔존 폐물 10만 원에 매각되었다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까지 반영을 하면 이제 금액이 좀 틀려지는데 요것까지 풀세트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분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메모장을 띄워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세요. 자, 내용을 보세요. 제가 분계를 좀 수정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자, 일단 토지 2천만 원 취득은 아시겠죠? 취득하고, 자, 토지를 차변에 2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소금을 발행한 지급했다 했으니까 미지급금 가겠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시 등록세 30만 원 현금 납부하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현금 낸 건 맞긴 맞죠? 현금으로 30만 원 가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토지 취득 원가가 2030이 되겠죠? 네, 금액도 수정해 볼게요. 금액은 203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건물 철거비 50만 원 현금 지출되었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철거비 현금 지출이니까 3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돼요? 80만 원이 되겠죠? 다 지워졌다. 이런. 죄송합니다. 다 지워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다루는 게 서툴어서요. 예, 좀 능수능란하게 하면 좋은데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이제 미지급금 아까 했던 데 이어서 가보면 이게 이제 2천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2,030만 원이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이제 요거였는데 현금이 아까 30만 원이었죠. 자,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3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자, 이제 추가로 50만 원 지출됐으니까 이제 80만 원이 되면서 이제 철거 비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토지가 있고 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건물이 필요 없고 토지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부시는 비용이 들어갈 땐 이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의 취득 원가에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자꾸 이제 제가 실수를 하네요. 죄송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토지 취득 원가 가산을 하니까 토지 가격은 2,080만 원이 되는 거죠. 80만 원이 되고, 역시 미지급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준 거는 30만 원 더하기 50만 원 더해주니까 80만 원인데, 자, 마지막 얘기가 중요해요. 철거 후 잔존 폐물은 10만 원에 매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가 부족해요. 뭐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얘기 안 나왔잖아요. 현금으로 받았는지 뭐로 했는지,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아쉬운 문제인데,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각 대금은 어떻게 되냐면 1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게 원래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철거 부산물 수입이라 그래요. 철거 부산물 수입. 요것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토지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이 아니라 그죠? 2010만 원을 빼줘야 되니까 7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 7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예요? 8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그죠? 70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받을 돈이로 되기 때문에 이제 현금으로 차변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현금 차변 10만 원, 80만 원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고 해서 그냥 70만 원만 보고 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런 붕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아까 우리 선택했던 정답 3번이 되게 되는 거죠.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 좀 이해 안 가시는 친구들은 좀 뒤로 다시 돌려서 천천히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붕괴를 하나씩 수정해 나가면서 하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6번 정답 3번으로 가고요. 7번 다음 중 항목에 대한 개정 과목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쉽죠? 당좌자산은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미술수익, 선급비용. 이게 맞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선급비용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비용인가, 선수수익은 미술수익은 수익인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얘는 자산이고요. 얘는 자산이에요. 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일단 부가세 예수금 유동부채고요. 나머지는 다 모두 맞고요. 얘가 유동부채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직원급여, 세금과 공과금. 자,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가 많은데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은 이자 비용, 외화 환산 손실, 기부금. 자, 여기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란 맞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뭐냐면 자본 항목종에 속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개정 과목에 대한 내용들 물어보는 문제죠.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문제죠. 2번입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는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죠. 정답 2번으로 가고요. 9번입니다. 회계순환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회계순환과정 볼까요? 자, 우리 회계순환과정을 제가 조금 더 이게 좀 쭉 풀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회계순환과정이라는 게 뭐죠? 자, 처음에 거래가 발생을 해요. 자, 우리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거래가 발생을 하면 뭘 하죠? 분개를 해요. 분개를 하면 뭘 하나요? 전기를 하죠. 전기는 뭐죠? 그죠? 피카츄가 아니죠. 네, 총계정 원장이 전기하는 거죠. 자, 전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산이 나오는 거죠. 결산 작업을 하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죠. 재무제표. 자, 그럼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래가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분개를 하죠. 슬래시를 긋고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자, T계정에 뭐예요? 이것을 옮겨 적는 거죠. 결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비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 본 절차가 있고요. 그래요. 자, 예비 절차는 주로 자, 뭐뭐 작성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본 절차는 뭐뭐 마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예비 절차에서 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대표적인 게 시산표 작성이 있어요. 자, 시산표 작성은요, 뭐가 있어요? 자,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사이에 수정 전이나 수정 후를 들어갈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결산 수정 분계예요. 결산 정리 분계라고도 하는데 결산 수정 분계. 그러니까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돼요.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결국에는 뭘 해요? 이 와중에서도 분계와 전기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와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흐름을 이제 잘 보고 문제를 풀어 보시면 자, 문제를 볼게요. 자, 3번이 확 눈에 들어와요. 회계순환 과정 중 회계 기간 말에 이루어지는 결산 과정 중에는 분계가 전혀 없다? 전기가 없다? 아니죠. 분계와 전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회계순환 과정의 결과는 아까 우리 FS 죄송해요. FS는 자, 뭐예요? Financial Statement라 해서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2번. 회계기간 동안 거래를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반복적인 과정. 저게 매년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고요. 3번은 틀렸고요. 그죠? 발생하죠. 4번. 회계순환 과정은 회계기간 중에 분계와 전기라는 체계적 기록 과정과 회계기간 말에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결산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미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10번. 재고자산 평가 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평가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기말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가 항상 동일하게 평가되는 방법, 그죠? 선입선출법입니다. 1번이 정답인데 이건 왜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건 일단 평균법 3번, 4번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좀 제가 메모장에 표시를 좀 해드리면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그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에서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산정 방법이 있어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우리가 그 수량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단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아이고 이게 좀 너무 저기 했죠? 다시 그려볼게요. 아이고 왜 이랬지? 자, 제가 표 그리는 데는 좀 소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은 2가지가 있고요. 단가 산정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 기록법이란 방법이 있고요. 아이고, 기록법. 그 다음에 실사법,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그 수량 결정 방법에는 일단 선입선출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후입선출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사이에서 되고요. 돼요. 근데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이동평균법은 적용되지만 나중에 그죠? 결산대 뚜껑 열어봐서 제 실지 재고를 확인하는 실사법은 좀 부적합하죠. 총평균법은 그죠? 오히려 실사법과는 맞아 떨어지지만 늘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가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하고 차이인데,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데 기말재고와 매출원가가 어떻게 왜 선입선출법은 동일하고 후입선출법은 왜 다르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후입선출법은 보통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보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쌓여 있다가 먼저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입선출법이 맞다. 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뭐였냐면 물량의 흐름에 대한 가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후입선출법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출제 의도를 봤을 때는 1번이 답으로 선택을 하는 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 우리 사람도 왜 보통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죠. 예, 나중에 뭐 그쵸 그렇진 않죠. 예, 일반적으로는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그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이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도록 해요. 이게 저도 이 문제 갖고 한참 이 책 다 찾아봤는데 예, 어느 책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주식회사 남자는 2013년 이자 비용으로 50만원을 손익계산서에 보고를 했대요. 근데 2013년 초에 미지급 비용이 20만원이고 2013년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은 10만원이고 기초나 기말에 선급 이자 비용이 없다고 할 때 2013년 말 미지급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뭐야 도대체, 그죠? 한 개도 모르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T계정을 놓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T계정 하나 그리면 딱 끝나요. 예,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이고. 예, 제가 좀 마음이 삐뚤어졌나봐요. 제대로 못 그리네요. 자, 그래서 좀 설명드려보면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한번 써볼게요. 예, 미지급 비용.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미지급 이자 비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미지급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우리 미지급 비용은요 아무래도 부채다 보니까 기초가 차변에 생겨요. 그 다음에 자, 기말이 대변에 생겨요. 네, 일단 이런 특징이 있고요. 부채다 보니까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그래서 기초 미지급 비용은 20만원이며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은 10만원이고, 그러니까 뭐 따로 선지급 비용이 없기 때문에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이 10만원이라는 얘기는 미지급 비용을 이제 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만원으로 손익계산서 보고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50만원 이자 비용으로 네, 처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이제 이 50만원 이자 비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죠? 이자 비용이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현금 지급한 부분이 바로 10만원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다른 내용이 없다면 이자 비용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계산하면 돼요. 70만원이고 요것이 70만원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같아야 되니까 얼마예요? 60만원만 못 준 거죠. 이거죠.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래는 없고 모두가 미지급 비용만 통해서 이제 거래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T 계정 하나면 끝나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12번 문제 갑니다. 자, 주식회사 남전은 기말 결산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을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을 했대요. 결산 시 이러한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이게 붕괴 자체는요, 일단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이걸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 뭐 100원이다. 자, 그럼 이제 현금 지급하는 금액이 뭐 80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대변에 가요. 20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채 장부 금액이 원래는 1000원이 있었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900원짜리 사채였다. 근데 이제 이 수정 붕괴를 해주면 이것을 여기다 이제 대입시키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와요. 사채에 이제 액면금액은 변동이 없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예요? 20원만큼 상각됐으니까 이제 1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80원이 되는 거고, 920원씩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붕괴를 누락을 했다면, 그죠? 실제보다 일단 사채의 액면금액은 변동이 없고 장부 금액은 어떻게 돼요? 원래 920원이 돼야 되는데 900원 밖에 안 됐으니까 장부 금액은 과소, 사채 장부가액이 과소 계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920이 돼야 되는데 920이 못했으니까 900원 밖에 못 된 거잖아요. 붕괴를 누락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과대 계상된다? 아니죠. 이자 비용을 계상할 걸 안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오히려 과소 계상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아니죠.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돼요. 왜요? 비용을 인식할 걸 비용을 인식 안 하면 이익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문장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익이 과소 계상된다? 아니죠. 깎일 걸 안 깎았으니까, 그죠? 오히려, 그죠? 100원이 80원이 돼야 되는데 80원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과대 계상되는 거죠. 실제보다 그죠? 안 깎아줬으니까 20원만큼 과대 계상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과대 계상되는 거다. 이 붕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제 뭐, 그죠? 사채에 대한 발행에 대한 붕괴라든가 상각에 대한 붕괴를 쭉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재라든가 여러분 학원 수업이라든가 이제 여러분 다니시고 계신 학원이라든가 여러분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하셔갖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참고의 교재에 대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각에 대한 붕괴를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주식회사 남자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3천만 원에 설치를 하고 이를 수선비로 잘못 처리했대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붕괴를 바로 해볼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3천만 원에 설치했다는 얘기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죠? 자본적 지출인데 이것을 비용, 즉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비용,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처리를 할 때 차변의 건물로 3천만 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거 현금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현금으로 3천만 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쵸, 이것을 잘못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처리해서, 그쵸,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동일한 금액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자산으로 갈 것이 비용으로 처리됐다는 얘기 때문에 이것만큼 어떻게 돼요? 그죠? 빼줄 걸 제대로 빼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익이 그것만큼 어떻게 돼요? 과소 계상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산도 과소 계상되고 이익도 과소 계상되고, 그러면 자산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하나 더 붙이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과소 계상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인데요. 14번 문제는 늘 한 번씩은 이제 보시는 문제예요. 가면 보시면 주식회사 남전은 2013년 2월 1일에 이거 지난해 차도 한번 나왔어요. 1회차도 그죠? 1년분 임대료 600만원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자, 그러면 바로 분개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이건 분개를 좀 해보시면 좀 쉬운데 1년치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월 1일날 분개는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다? 600만원을 받았다. 그래놓고 모두 수익을 처리한 거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600만원. 자, 근데 이게 1년치잖아요. 그럼 1년치면 나누기 12를 하세요. 그냥 나누기 12. 그러면 한 달치 임대료가 얼마가 돼요? 600만원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0만원인가요? 그죠?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치는 50만원이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2월 1일,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월 1일인데, 자, 또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근데 사실 그리기도 귀찮긴 한데, 이제 좀 처음인 분들도 계시니까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그 다음에 언제요? 1월 1일, 그리고 언제까지요? 1월 말일까지. 왜요? 다음이 2월 1일이 저기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1년치, 한 달치죠? 이 1개월치는 언제 거예요? 내년 거란 얘기죠. 내년 거. 그러니까 50만원, 요 1년치만 내년 거로 넘겨야 되니까 차변의 임대료를 빼주고요. 수익을 빼주고요. 선수수익 부채로 계상해주는 이것이 수익의 이연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정답 2번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인데 이제 저는 정말 원초적으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풀거든요, 원래. 근데 주로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고등학생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준 거는 1년치를 다 선납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 해당되는 것만 11개월치니까 11개월치는 왜 11개월치예요? 2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1월달 빼먹고 한 거잖아요. 내년에 1월달 거 한 달치만 미리 준 걸로 처리를 하자라는 게, 그걸 언제 하느냐? 12월 말자에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답 2번이 되겠고요. 15번. 주식회사 어양건설과 본사 건물 신축 도급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계약금 200만원 현금 지급하였다. 자, 공사계약금인데요. 이걸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1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돈을 먼저 줬을 때, 도급 공사계약이 뭐냐면, 자, 내가 자가 건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건물 좀 지어줘.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직접 지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건축사나 아니면 건설 하시는 분들 있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건물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해서, 예, 이것이 뭐냐면 도급이라는 거예요. 도급이 뭐냐면 대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공사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줬다.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위탁 관계가 아니고요. 만약에 위탁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자, 일반적인 재고자산을 구입했어요. 상품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을 줬어요.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때는 이제 뭐예요? 예. 그렇죠. 그때는 선급금이 되는 거죠. 또는 그냥 건물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을 샀는데 만들어진 건물을 샀으면 건설 중인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완성된 건물을 사는 경우에도 계약금은 선급금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만들어 가는 중에 계약금에 대한 공사계약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공사계약금에 관련된 내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셔야 된다. 선급금하고 차이는 만들어진 것을 샀느냐 아니면 짓고 있는 거에 관련된 돈을 줬느냐. 그러니까 이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도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야 돼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도 모두 다 완성될 때까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답 3번입니다. 16번. 아, 또 나왔어요. 그죠? 제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제가 1회차 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1회차 말고 2회차부터 듣는 분들이 계실까봐 요번까지만 두 재무제표에 관련된 작성 기준을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 때는 넘어갈게요. 그냥. 자, 보시면 이게 잘못됐죠? 총액 표시죠. 예, 총액 표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내용. 총액 표시, 유동성배열법, 잉여권 구분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미결산, 미결산 및 과목 표시 금지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죠? 비망 계정 또는 또 뭐예요? 임시 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구분 표시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거 말고도 1년 기준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도 한번 봐드릴게요. 손익계산서
계산서 작성 기준. 자, 손익계산 작성 기준은요, 역시 총액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라는 게 있고요. 발생주의와 같이 맞물려서 실현주의라는 게 있어요. 비용은 주로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으로 가고요. 다음 문제 17번. 자, 다음은 회계순환 과정에 대한 회계순환 과정 중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인가.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1회 때 풀어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거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한 것을 분개를 하고요. 분개한 다음에 이제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하고요. 제가 피카츄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결산을 정리분개를 통해서 나중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를 만들어낸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는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분개는 슬래시 긋고 차대변, 그다음에 T계정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가 있다. 뭐 이런 내용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럼 봅시다. 뭐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이 회계기간 종료됨에 따라 끝났어요. 결산이에요. 종료됨에 따라. 네, 읽어볼게요. 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기말의 재무상태표. 기말이란 말도 나왔죠. 재무상태표 확정하며 장부의 기입 내용을 단기와 차기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행하는 절차가 뭐냐면 결산이죠.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8번 문제 봅니다. 자, 18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종류 중 성격상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자기하 수표, 타인 발행 수표, 뭐 만기가 도래한 국채, 만기가 도래한 국채, 공채, 사채, 공사채 만기 이자표, 뭐 이런 것도 모두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상한 우선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모두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자, 얘는 현금의 범위에 속하는 애고요. 얘는 현금성 자산이라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요, 취득 시로부터 즉시 현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취득 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어쩌고 저쩌고들, 이것이 바로 현금성 자산의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모두 현금,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고, 얘는 아직 만기가 도래 안 한 거니까 3개월 이내 아직 좀 남은 거죠. 그래도 다른 자산에 비해서 현금화가 좀 빠르다. 3개월 정도면 그래도 좀 빠른 걸로 보겠다. 그래서 취득 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어쩌고 저쩌고. 정답은 4번이 되게 되는 거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에 대한 분류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의 분류. 자, 요건 좀 이론 내용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유가증권의 분류를 설명드릴 때 우리가 크게 유가증권의 종류, 자, 우리가 유가증권의 종류는요, 자,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지분증권은 다른 말로 남이 발행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바로 뭐다? 배당이라든가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채무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증권, 줄여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증권,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빚, 이제 남이 발행한, 이제 아무래도 이건 뭐예요? 이자를 받을 목적인 거죠. 물론 시세 차익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이자가 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증권의 크게 대표적인 종류가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세상을 다 가진 G2가 있죠. 그 G2가 아니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는데요. 자, 일단 분류 변경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둘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둘 다 가능하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아무래도 이자를 받을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말 그대로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증권이 되지 채무증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만 정리를 하시고 이 문제를 푸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답 몇 번?
2번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자, 만기보유증권은요, 채무증권이에요. 채무증권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증권 분류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뭐만 된다? 채무증권만 가능하다는 거. 1번은 그렇고요. 2번은 둘 다 돼요. 그래서 가능하고요. 3번은 많이 틀렸어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 4번은 G2는 채무증권은 분류가 불가능하고요. 오로지 말 그대로 지분증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19번 정답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요? 잉여금 구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다음 내용은 주식거래 유형 중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 적립금을, 자, 잘 보세요. 자,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 적립금은 자본이에요. 자본을 다시 자본에 전입한다. 자, 내가 왼손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손으로 집어넣는 거, 이것이 바로 자본 전입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무상증자입니다.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왼쪽에 있는 자본을 오른쪽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왼쪽에 있는 동전을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을 갖다가 무상증자라 그래요.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무상증자,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나머지 1번 현물 출자, 돈이 들어와요. 주식 배당 뭐 사실 실질적으로 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집어넣는 절차긴 합니다만 일단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상증자가 조금 더 이 개념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고, 주식 배당은 꼭 그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하고는 좀 틀리고요. 유상증자는 뭐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4번을 많이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자본 전입은 주식 배당이 아니라 무상증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자본에 대한 변동이 없기는 해요. 총자본이 불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4번이 정답이다. 자, 20번 정답 4번으로 가고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3회와 4회 문제도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시험 준비 열심히 잘 하시도록 열심히 잘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